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챕터 1 지난주에 조금 그 반 정도 했죠. 자, 그 이후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금과 대출 등의 그 은행이 다루는 금융상품,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얘기했듯이 은행이 다루는 금융상품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형 금융이거든요. 기관형 금융, 그 시장형 금융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MBS, ABS라고 하는 게 은행이 다루는 금융상품 자체가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유통성, 양도성이 없다 보니까 은행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출 채권들을 어떻게 시장에서 좀 유통시킬까를, 다시 말해서 이걸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ABS라든가 MBS라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소위 이제 금융 혁신이 있었던 거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ABS, MBS 같은 이런 그 기존의 기관형 금융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ABS나 MBS 같은 어떤 그 새로운 금융공학적인 어떤 그런 기법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유통성을 가진 증권으로 증권화돼서 시장에서 사고 팔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던 어떤 그런 이 금융 기법들이고, 특히 2008년도 기점으로 해서 2000년도 초반부터 2008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런 ABS나 ABS 테크닉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권들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그게 많지 않았고, 한국의 소위 그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조금 시기가 좀 늦게 나와서 그런 ABS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잘 많이 사용이 안 됐었던 말이죠. 다행히 그래서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국이 약간 비껴나갈 수가 있었었는데, 하여튼 이런 ABS, MBS 이런 테크닉들이 그 은행이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그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ABS, MBS 형태로 시장에다가 갖다 팔고, 그리고 시장에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유통이 되면서 시장 전세계 많은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은행, 상업은행, 뭐 그 헤지펀드 또는 투자은행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보증들을 하고, 보험사들이 뭐 그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도까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왔었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미국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다시 말해서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가치는 결국 주택의 가치죠. 근데 문제는 주택의 가치가 폭락하다 보니까 이런 증권들의 가치까지 다 폭락을 해서 사실 은행들의 어떤 그 대출 채권의 부실화로 끝났어야 될 그런 문제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졌던 사건이 바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본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으로 유통성을 갖고 증권화돼서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체계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게 바로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었던 것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은행이 다루는 금융상품, 예금과 대출은 기본적으로 양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양도성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유가증권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정확한 발음으로 유가증권이 아니라 유가증권이 맞대요. 뭐 어쨌든 그 유가증권이란 용어가 있었었는데 요즘 이제 잘 사용을 안 하고요. 증권이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이라고 하는 거, 증권 증서를 조금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융 계약서들까지 전부 다 증서 증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게 뭔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사고 팔리는 그런 게 가능하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고 나서 예금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못 팔잖아요. 양도성이 없는 거예요. 그쵸? 내가 기업에다가 그 돈을 넣고 주식을 받아, 주식은 내가 갖다 팔 수 있죠. 양도성 있는 겁니다. 유통성 있는 거, 시장성 있는 거고 현금성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기업에다가 돈을 공여하고 주식을 받는 거랑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내가 예금 통장을 받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데, 은행 통장은 남한테 못 팔고 주식이나 채권은 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증권의 의미를 좀 더 좁게 해석을 할 때는 그런 시장에다 갖다 팔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을 사고 파는 그런 유통시장, 세컨더리 마켓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우리가 증권이다 라고 본다라는 건데, 이 증권이나 증서의 의미를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좁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증서, 분명히 증서인데도 증권의 좁은 의미로 보자면은 사실 증권을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 넓은 의미로 보자면은 보험사의 보험 증서도 증권으로 볼 수가 있겠다. 다만 보험 증서도 우리 예금 통장처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 들고, 내가 예를 들어 건강보험 들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들고 나서 이 보험 증서,
내가 청구권자인데 적당한 가격으로 남한테 이걸 판다. 되냐 안 되냐? 기본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자, 은행이 이제 대출 채권,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은 은행이 자기가 차입을 하는 거고, 대출은 자기가 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은 그 예금을 그 예수금 받으면서 예금 통장을 그 예금자한테 주는 건데, 그 예금자가 받은 통장을 갖고 시장에다가 양도한다? 안 되는 거고, 은행이 갖고 있는, 돈 빌려주고 갖고 있는 대출 채권, 대출 계약서가 있는데, 이거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청구서니까, 청구권이 있는 그 대출 계약서니까, 대출 채권이니까, 이거를 뭐 적당하게 누구한테 판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대출 채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장에 팔려고 애를 쓰다가 나온 게 바로 MBS 또는 ABS가 되겠습니다. 자, 그 금융시장의 그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중개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인티미디에이션이고,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자본이 남아 도는 데가 있고 자본이 부족한 데가 있는데, 남아 도는 데로부터 부족한 데로, 부족한 데에서 아무나 랜덤하게 개나 소나 다 이 자본 공여를 받는 게 아니라, 가장 뭔가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대로 자본이 공여가 되고, 최대한 위험은 낮고 최대한 수익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로 착착착착 자본 공여가 되는 게 바로 금융시장이고, 그게 파이낸셜 마켓이죠. 그렇죠? 이 금융시장에서 소위 이제 금융기관,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 금융기관.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꾸 금융회사라고 자꾸 그러는데, 금융회사라는 말보다 금융기관이란 말이 더 맞고요. 이 금융기관들이 이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어떤 그 일종의 부동산 시장으로 치면 복덕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금융시장의 복덕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개업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은행업이냐 증권업이냐 보험업이냐 조금 그 업의 특성이 이제 크게 다를 수 있는 거고, 금융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은행 증권 보험 세 가지 영역이 있겠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모펀드라든가 뭐 이런 이제 자산운용업이죠. 이런 것들은 그건 이제 증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고, 기타 이제 뭐 카드사라든가 기타 이제 또 은행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저축은행이라든가 그 농협 축협 같은 어떤 상호금융업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다 은행에 다 포함될 수 있겠는데, 하여튼 크게는 다양하게 그 금융업의 영역이 상당히 넓겠으나 우리가 보통 은행, 증권, 보험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금융 그 기관이 그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는 이 금융시장이 바로 금융 시스템이고요. 그 결국 이제 중개를 통해서 자기네가 뭔가 중개 서비스, 금융 중개 서비스,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터미디에이션,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 그래서 금융기관이 사실은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겁니다. 금융 상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자본이 남아 도는 데서 모자라는 대로 그 최적 자원 배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금융기관이 자기가 돈을 투자자로부터 받아서 또는 예금자로부터 받아서 아무데나 대출해주고 아무데나 투자해주면 안 되겠죠. 그럼 뭐 금융기관이 이 지속될 수가 없을 거고, 당연히 위험이 낮고 수익이 될 것 같은 데다가 당연히 투자나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융기관들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바로 이제 금융 시스템이죠. 결국 이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은 한국은행이고, 한국은행이 통화를 발행을 하고, 통화가 기본적인 어떤 지급 결제 수단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통화를 서로 간에 남아 도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 뭐 예금, 적금, 대출 또는 주식과 채권 발행 등등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이 통화가 남아 도는 측으로부터 모자라는 측으로 적재적소의 금융시장, 이 파이낸셜 마켓을 통해서 그 자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 시기에 동시대적인 금융중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 또는 크로스로 시간을 달리해서 또 금융중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도 그 돈이 남아 도는 이가 있고 돈이 필요한 이가 있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이 남아 돌 때가 있고,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일을 못해서 소득 창출이 안 돼서 돈이 모자랄 때가 있고, 그래서 이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동시대적인 금융중개 또는 어떤 기간 간 인터템포럴한 그런 금융중개, 또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금융중개, 여러 가지 금융중개
전개가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유형으로, 그래서 금융시장은 딱 이거다,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금융상품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 이 어떤 금융계약 또는 금융상품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도 어떤 금융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금융이 없으려면은 내가 물건 살 때 현금 박치기, 소위 현금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물건 사면 바로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를 지불을 해야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신용카드를 긁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한 달간의 신용을 주는 겁니다. 금융거래, 거의 금융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상업거래라고 하더라도 내가 물건 사고 파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내가 나의 소비를 위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런 그 물티슈를 산다, 이게 뭐 우리가 금융의 요소는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이거를 살 때 화폐를 지불하고 거래가 종료된다 이러면은 금융의 요소가 전혀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사면서 얼마 안 되지만 뭐 2,000원짜리지만 내가 이거 카드를 긁는다, 신용카드 쓴다, 그러면은 나한테 한 달 정도 늦춰서 내도 되는 일종의 크레딧을 주는 거거든요. 누가? 카드사가. 그런 크레딧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금융 서비스를 내가 활용을 해서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당장 지금 2,000원 지불 안 해도 되고, 내가 당장 돈을 들고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익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금융 서비스를 누리게 되면서. 그래서 내가 한 달 후에 이걸 지급 결제를 해도 되지, 지금 뭐를 긁고 그냥 지불만 하고, 뭘로? 신용카드로 긁기만 하고, 요즘 이제 모바일로도 다 그런 신용카드 기능들이 다 가능하겠지만, 자, 이런 것들의 금융의 요소가 다 곳곳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업거래나 실물거래에서도 우리가 쉽게 소비하는 소비재 이런 데에서도 다 그런 금융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기업 간 거래할 때도 현금 박치기 하지 않아요. 다 어음 끊어주죠. 어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이 금융 계약서, 이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정보, 물론 가짜 정보도 막 나오고, 뭐 주가 조작 세력들도 있고, 그 주가를 뭐 올려서 조작을 하던, 뭐 내려서 조작을 하던, 뭐 여러 가지 조작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정한 뉴스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창출이 되고 또 전달이 되고 파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최적 자원 배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뭐냐? 정보죠, 정보. 그쵸? 그래서 정보이고, 시장에서 이 정보가 창출이 되고, 특히 기관형 금융에서는 주로 이제 금융기관 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빌리러 온 사람한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잘 축적을 하고 있다가, 이자한테 이 은행이 돈을 빌려줘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정보를 은행이 잘 간수를 해야 되는 문제고, 이건 기관형 금융이죠. 이 시장형 금융에서는 주로 이제 증권시장에서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많은 정보가 유통이 되고, 그러니까 언론도 정보를 창출하고, 금융기관도 창출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막 창출하고, 증권사 스트래티지스트 뭐 등등 여러 펀드 매니저 등등 다 정보를 창출하고, 정보를 또 흘리고, 뭐 거기에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 뉴스도 있고, 뭐 이게 다 돌아가면서 결국 이제 투자자가 가짜 뉴스에 자칫 현혹되지 말고 잘 투자를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금융 시장이고, 결국 이제 인포메이션 측면에 금융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저축할 때 기본적인 금융시장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축할 때 내가 부동산 산다, 저축할 때 내가 금 산다 하면은 금융시장이 아니겠지만, 내가 저축하는데 주식 산다, 채권 산다, 뭐 예금한다, 적금한다, 기본적 금융시장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컨섬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이제 컨섬션, 내가 잘 벌 때 잘 먹고 잘 살고 못 벌 때 못 먹고 못 살고, 이거 싫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적어도 소득 자체는 상당히 소득 자체가 젊을 때 소득이 높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노령화 되면 자기가 나이를 먹으면서 소득이 줄어들게 될 텐데, 내 소비도 이렇게 쫓아가면 나중에 굶어 죽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전반적으로 소비가 스무딩 될 수 있도록 이때 남는 소득을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이빙이고, 기본적으로 그 세이빙의 기본적인 툴을 제공을 하는 데가 바로 이 금융시장이다.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나 부동산이다 이런 거는 이제 금융시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동산을 매입한다 할 때도 내가 은행 대출 껴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역시 또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고, 내가 금, 은의 실물을 살 때도 은행 가서 골드바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투자용 어떤 가치 저장이 되는 이런 어떤 그 개인들의 그 투자용 그런 어떤 실물 상품들조차도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취급을 하고 있고, 여기 가서 금이나 은이나 실물을 사야 돼. 골드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또는 은행 가서 뭐 골드 통장 또는 뭐 실버 통장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실물 사갖고 있으면 귀찮잖아요. 은행에다가 또 보관도 맡겨야 되는 거고. 자, 그런 거 감안해서 은행에서 또 여러가지 그 금통장, 은통장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런 어떤 실물의 영역까지도 상당히 다 포괄을 해서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부동산 이런 것 자체는 금융시장 아니지만은 상당히 금융화되어 있다, 또는 금융상품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 금융에서 상당히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앞서 얘기했듯이 리스크 딴 게 아니고 내가 투자했다가 돈 잃을 가능성, 그게 뭐 리스크죠.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그래서 이 위험을 잘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언젠가 갑자기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이 주식시장 제도가 네덜란드에 최초로 도입이 돼서,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만 사업을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십시일반은 국민 대다수가 그냥 10,000원도 투자하고 20,000원도 투자하고 뭐 그런 게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분증권 자체가 크지 않고 다 잘게 쪼개지는 거니까. 테슬라도 계속 지분증권이 자꾸 이게 주가가 커지니까 막 액면 분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주가가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넘게 되면 이제 액면 분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이제 사업하면은 기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이거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 국민들도 여기다가 소액 투자가 다 가능해진 시스템, 그게 바로 주식시장 시스템이고, 그렇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돈이 결집이 돼요. 뭐 요즘 정도 화폐들을 치자면은 막 100조 원짜리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0조 원짜리. 예전엔 도저히 뭐 주로 이제 구멍가게, 수공업, 뭐 자기네 어떤 자가 생산 뭐 이런 거를 주로 해왔던, 뭐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해왔던 그런 거를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게 된 게 주식시장이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코퍼레이션, 이 주식회사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주식회사는 일단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그간 기업들로선 도저히 상상치도 못했던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그런 거의 국가나 할 수 있었던, 또는 국가를 대리해서 막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최초의 네덜란드의 그 동인도 회사가 되겠고,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가 유럽과 아시아 쪽을 잇는 그 대항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최초로 시작을 했었던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었던 것이고, 사실 은행이 있고 주식시장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돈이 결집이 되고 자금이 결집이 되고, 그 결집된 자금이 결국 이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요즘 뭐 100조짜리 기업, 200조짜리 기업, 300조짜리 기업 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한 300조 되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정도의 자본 결집이 안 되면은 삼성전자의 지금처럼 뭐 반도체를 생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대형 가전을 생산하고, 뭐 100인치짜리 TV를 생산하고, 뭐 스마트폰을 생산,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자본 결집이 안 되면은. 그래서 이런 자본 결집을 가능하게, 대량의 자본 결집이 가능해서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끔 해준 것이 결국 또 이 금융시장의 중대한 역할이다라는 거고, 이런 대형화된 기업들이 그간 우리가 인간이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살기 어렵다라고들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100년 전의 한국 경제와 지금의 한국 경제를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건 거의 지금의 한국 경제는 거의 외계인급입니다. 그때 100년 전의 한국 경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100층짜리 빌딩 그때 뭐 거의 뭐 다 초가 뭐 삼간 다 뭐 이런 거 있던 그런 한양에도 그런 거 있던 시절인데 100년 전이면은 지금 막 서울에 곳곳에 뭐 60층짜리 100층짜리 빌딩들이 막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거 이게 다 조그만 기업들이 100층짜리 빌딩을 어떻게 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대기업이 있고 대형화된 어떤 대규모의 자본 결집이 있게끔 하는 이런 어떤 금융시장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주식회사에서 이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들이 많고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업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문 경영진을 뭐 주주 중에 뽑아도 좋고 주주가 아닌 사람 중에도 하여튼 이 기업 경영을 잘할 사람을 그 주총을 통해서 주주총회 통해서 그 임명을 하죠. 물론 이제 못하면은 또 자른 그 해임도 합니다. 주총과 이사회에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형화된 주식회사는 뭐 주식회사라고 해서 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자, 오너십은 소유, 매니지먼트는 경영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주식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회사를 자본금 5만원짜리 주식회사도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만원씩 내가지고 5명 모여가지고 5만원짜리 주식회사 설립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주식회사의 경우에 무슨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구멍가게 수준의 주식회사는 그냥 주주가 알아서 당연히 경영까지 해야 되는 거고 기업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자본 조달을 더 많이 하고 결국 그 굉장히 대형화된 대기업이 되면은 적어도 이제 그 몇천억 원 자본금 몇천억 원 이상이 되는 그 대기업이 되면은 주주 수가 워낙 많고 기업의 주인은 당연히 주주고 주주가 알아서 이 기업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주주들이 다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대표에서 이 기업을 경영을 해줄 사람 경영진 보통 이제 우리가 대표이사라고 하죠.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또는 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표이사라든가 대표라든가 하여튼 대표이사 CE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을 선임을 하고 그 경영진이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기업 경영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 경영과 소유의 분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경영자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주주 중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뭐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해도 되고 아니면 주식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은 뭐 기업 경영 워낙 잘하는 사람으로는 정평나 있다 해서 뭐 그런 경영진을 또 데리고 와서 월급 주고 그렇게 기업 경영을 시켜도 되는데 이 경영진 CEO에게 결국 기업 경영의 전권을 다 그 주다 보니까 사실 경영자가 누구를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기업 경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그런 소위 대리인 문제 에이전시 프로블럼, 에이전시 코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식 주식회사에서 보통 이제 주주와 전문 경영인 간의 그런 어떤 그 이해상충 이해 충돌이 있는 거고 자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제 주로 우리나라는 전문 경영인이라기보다는 그 결국 이제 그 선대 회장으로부터 이제 물려받아서 그 소위 이제 우리가 재벌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그 대주주는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지분은 많지는 않은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업 지배구조 주식 그 출자관계를 체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주와 그런 지배 소수 주주 간의 그런 어떤 이해상충의 문제가 또 그 특히 한국 기업에서는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넓은 의미의 보통 이제 주주와 전문 경영의 문제로 같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 소유와 경영의 또 분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요게 이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많은 주주들이 다 기업의 어떤 그 주주로서 이 자본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또 금융시장의 역할이죠. 주식시장이고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 없는데 주식회사가 따로 존재한다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탄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시장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소위 이제 소유가 어디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소유가 상당히 여러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주주로 분산이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시사 상식 삼아서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의 주주 수가 총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뭐 적어도 수십만 명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제가 기관형 금융, 시장형 금융 이런 용어를 종종 썼었는데, 자, 기관형 금융은 주로 은행이 주요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고, 자, 시장형 금융은 어디서 증권시장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를 하고요. 자, 이 기관형 금융에서는 주로 여기 보다시피 은행이 그 주요 플레이어고, 시장형 금융에서는 이제 증권사가 있긴 한데, 여기 은행은 이 기관형 금융에서 거의 뭐 그 비중이 절대적인데 반해서 이 증권사는 굉장히 뭐 그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증권사나 뭐 투자은행이 절대적인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한다. 그건 아니죠. 여기서 은행은 이제 이쪽 오른쪽엔 투자은행과 대비하여 상업은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머셜 뱅크, 그 상업은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 이제 시장형 금융 또 증권시장에서 주로 이제 투자은행이 활약을 하고 있죠. 자, 기관형 금융을 금융시장을 보통 이제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시장형 금융 이쪽 단기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 요쪽 자본시장 이제 주식시장에 다 포함이 돼, 주식시장, 채권시장 다 포함이 되겠는데, 이쪽을 의미하는 걸로 이제 좁게 쓸 때가 있어요. 파이낸셜 마켓을. 근데 파이낸셜 마켓을 좀 더 우리가 넓은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쪽 기관형 금융까지 당연히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이쪽에서 생성되는 금융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고요. 이쪽에서 금융계약서는 대부분 증권 증서의 형태로 유통되고, 또 이것이 유통돼서 조직화된 어떤 증권거래소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자, 이쪽을 보통 우리가 간접금융시장이라고 하고, 이쪽을 보통 우리가 또 직접금융시장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당연히 이제 중앙은행 통화 발행한 중앙은행, 그리고 신용창조 대출과 예금을 통해서 반복적인 대출과 예금을 통해서 신용창조를 하는 은행이 기본적인 통화 시스템으로서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관형 금융 파트가 상당히 어떤 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시장형 금융은 자본주의가 상당히 발달해야, 고도로 발달해야 이 시장형 금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형 금융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참여를 하고, 이 많은 주체들 간에 기본적인 어떤 신뢰나 어떤 신용 또는 어떤 이런 어떤 평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야만 기본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중앙은행이나 은행은 어느 나라나 다 있죠. 다 있는데, 그러면서 통화 시스템이 잘 안착이 되는 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이것도 잘 안착이 못 되는 그런 후진국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착이 된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지금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직은 이쪽 통화 시스템 자체는 이제 잘 안착이 됐으나, 이쪽 시장형 금융이 아직은 좀 발달을 못해서 여러 가지 경제 성장상의 애로가 있는 것이고, 한국도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사실 이쪽 주식시장이나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었던,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그런 시장인데, 아마 2000년대 넘어서 이 한국 경제에서도 이쪽 시장형 금융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후진국에서는 이쪽 후진국에서 발달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금융 기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서로 간의 신뢰나 어떤 신용 또는 어떤 평판 이런 게 좋아야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사실 그게 필요가 없는 게 보통 이제 주로 은행이 주요 플레이어고, 은행이 주된 인터미디에이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예금 받는데 뭐 사람 신용 박아서 예금 받을 거는 없죠. 자기가 아쉬운데 예금은 무조건 다 받는 거고, 보통 이제 대출을 해줄 때 신용으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융거래 자체가 굉장히 빡빡해요. 은행 가서 우리가 대출할 때 신용으로 예를 들어 500만원 정도 빌리는 건 가능한데, 뭐 한 몇천만원 넘어가게 되면 담보나 보증 갖고 오라고 합니다. 담보 뭐 잡힐 거냐, 누가 보증 설 거냐, 이거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관형 금융은 이 담보 보증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금융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반면에 이쪽은 기본적으로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기본적으로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거고, 자기 신용이 좋아야 사람들이 주식을 사주는 거죠. 주가도 높은 거고, 채권도 발행하는 기업이 자기 신용으로 자기 책임하에 발행을 하는 겁니다. 누구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금융기관 끼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신용으로 직접 시장에 나가서 이 투자자들하고 직접 내가 의사소통하면서 주식 발행과 채권 발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직접 금융시장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바로 시장형 금융이고, 기본적인 신용거래고요. 신용거래고, 여기에서 뭐 주식 발행하는데 채권 발행하는데 무슨 뭐 투자자들이 뭐 담보는 뭐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는 따지지는 않는데, 이 시장형 금융이 조금 미발달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될 때는 기업이 채권 발행할 때 소위 담보사채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사채가 다 회사채, 사채는 여기 회사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얘기하는데, 회사가 발행한 채권, 사채하고 다 무담보 채권이야. 무담보 채권, 무보증 채권인데, 과거에는 우리 그 증권시장이나 자본시장이 잘 정착을 못했던 199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채권 발행할 때 담보 잡히고 담보사채를 또는 그 보증까지 끼워서 보증사채를 발행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면, 그때만 해도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미발달된 그런 상황이었었고,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 그 한 20여 년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그 시장이 개방되고 상당히 자본주의 고도로 자본주의화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업 지배 구조라고 하는 용어, 상당히 이게 추상적인 용어고 좀 어려운 문제인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결국은 이제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의 어떤 그 경영진과 주주 간의 그런 어떤 이해상충의 문제, 대리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어.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고, 그런 자기의 사익을 추구한답시고 주주들의 이해를 침해를 하는 이 경영자를 또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을까, 요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둬서 이 사회가 경영진을 뭐 견제하게끔 한다. 보통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잘 견제는 안 되죠. 이 사회도 다 뭐 그 밥에 그 나물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기업 지배 구조가 좀 사실 추상적인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고, 이게 과연 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다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주인 누굽니까? 기업의 최종적인 주인은 주주예요. 기업 뭐 파산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주주가 다 그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익이 나도 주주가 제일 나중에 가져가야 되고, 손실이 나도 주주가 제일 먼저 분담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주인의 이해를 관철하고 주인의 이해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주인의 어떤 이해관계, 주주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적인 여러가지 제도나 어떤 여러가지 메커니즘, 또는 그 외부적인 어떤 법제,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회사법 및 여러 가지 법률에서, 또 공정거래법이나 뭐 이런 데서 또 규정하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제,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 이게 전부 다 그 기업 지배 구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앞서 우리가 그 경영자와 주주 간의 그 이해상충, 대리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자가 윤리적인 경영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속이지 말고 자기가 성실하게 경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간단한 답변인데, 경제학에서는 그런 거 인정 안 하죠. 기본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다 자기네 경제적 인센티브가 다 있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서 그 행동과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결국 뭐 남이 뭐 내 행위 때문에 뭐 죽는다, 다친다,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호모 이코노미쿠스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경제적 그 인간이죠. 그래서 지금 뭐 경영자와 주주 간의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갖고, 경영자들이 어떤 주주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주주를 침해하지 않도록 경영자를 뭐 정신교육을 해라, 무슨 윤리교육을 해라, 도덕교육을 해라, 이 경제학 외에 다른 사회학 분야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윤리적이어야 되고, 또 뭐 우리가 또 뭐 윤리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인성 교육을 받아야 되고, 경제학에서는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결국은 경제적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고, 그럼 과연 인간이 정말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그냥 로봇처럼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그 기계적인 동물이냐? 또 현실에 보면은 또 그 말이 틀리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거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 추구를 하고, 서로 간에 자기 이해를 앞세우고, 자기 이해관계를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 행위,
그 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행위까지도 하고 또 어떤 집단 행동 뭐 이런 것들까지도 막 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뭐 우리가 윤리나 도덕에 호소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뭐 글쎄요, 그 사회가 굉장히 고도로 정신적으로 성숙된 그런 사회가 되어 모를까.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그런 국민들만 있는 그런 국가는 뭐 거의 없겠고요. 그래서 그 뭔가 윤리 도덕의 문제로 해결도 안 되고 그걸로 해결해 본 역사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강제적인 수단, 다시 말해서 네가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면은 뭐 너를 해임시킬 수 있다든가, 이 사회가 너를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뭐 감시한다든가 뭐 이런 기재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서로 간에 그 이해가 지금 엇갈려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해를 좀 더 얼라인먼트, 이해관계를 좀 일치시키려 보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 대표적인 사례가 스톡옵션이에요. 그래서 경영자한테 주주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뭐 교육하고 정신교육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잘못하면 무슨 뭐 처벌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스톡옵션 주면은 지가 알아서 열심히 일을 해. 왜냐하면은 스톡옵션을 지가 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업 경영을 잘해서 주가가 올라야 자기가 갖고 있는 스톡옵션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그거를 행사해서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없을 때는 그 주주와 경영자의 어떤 이해관계 서로 간에 상충되어 있다가 주주한테 스톡옵션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사실상은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스톡옵션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치를 높이려고 기업 경영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동시적으로 주주들의 이해까지 같이 다 그 관철이 되는 이런 기제, 보통 우리가 인센티브 메커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정보 경제학에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특히 이제 게임 티어리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관련되는 그런 그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방식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요즘도 기업 경영주들에게 뭐 스톡옵션 행사에서 얼마 벌었다고 비난도 많이 받긴 하지만은 기업 경영주들 대부분 다 스톡옵션 갖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뭐 잘하라고 감시할 수도 없고, 네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주가 띄워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그 스톡옵션이고, 심지어 이제 그 직원들 노동자 들에게도 소위 이제 우리사주 같은 거를, 우리사주 조합 이런 것들은 결성할 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자기 우리사주 조합에 자기의 지분 그 주식이 들어가 있고, 자기 회사 주식이죠. 그래서 자기가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노동자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기업이 잘 될 거니까 대충 막 일해서 막 뭐 불량품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역시 또 뭐 근로자들을 뭐 교육시키고 훈육하고 무슨 뭐 도덕 교육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해도 되지도 않아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서 한번 일해보세요.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먹히는지. 결국은 자기 이익이 걸려 있어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사주 조합 뭐 이런 것들을 주고, 뭐 최근에 ESO라고 해서 역시 또 그 이 근로자들의 또 그런 어떤 이게 또 그 이 스톡옵션을 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업 경영상의 윤리, 에틱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에틱스냐, 이게 이제 기업의 윤리적 경영, 어떤 요즘 얘기하는 ESG 이런 거 있죠. 뭐 그 사회 책임 투자,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갖고 뭘 해라. 일단 거기까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에틱스라고 하는 게 적어도 기업 경영자들이 주주 및 그 이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 참여하는 다른 여러 참여자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사기치는 그런 행위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에틱스지. 기업이 뭐 윤리적인 경영을, 글쎄요, 저는 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 사회의 자원이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기업이 최대한의 이윤을 내도록 노력을 하는 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최대한의 이윤을 낸다라는 거는 물건을 제대로 잘 만든다는 얘기고, 훨씬 더 어떤 가치가 높은 제품을,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윤을 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물건도 대충 만들고 가격도 적당히 그냥 싸게 해가지고 그냥 팔면 됩니다. 그럼 뭐 단기 손실이 나던 뭐 자기가 이윤 손실이 나던 뭐 상관없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귀중하고 희소한 자원을 굉장히 낭비하는, 사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대단히 그
오히려 굉장히 그 이 사회 폐악적인 그런 그 오히려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회적 책임으로서 뭘 해야 된다라고 사회적 책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벌써 지금 수년째 되는데 기업이 뭘 해야 되는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기업이 그렇다고 장학 사업 같은 거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타 이런 환경 보호 사업 뭐 이런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기업들은 적어도 기업의 여러 가지 법제는 반드시 100% 다 준수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평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해가지고 사회적 책임 뭘 도대체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경작적인 관점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기업의 이윤극대화입니다. 여러분들 미시경제 공부했던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이윤극대화고, 그게 자기네 이윤을 먹고 배불리 먹고 처먹으려는 그런 못된 짓이 아니라 굉장히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게 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에틱스에서 그 기업 경영진이 어떤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특히 이제 그 투자자 또는 이게 주주들을 속이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했던 게 이제 회계 부정 분식회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 사고죠. 엔론, 월드컴 엄청나게 큰 기업이 수년간 분식회계를 해서 결국은 다 까보니까 그냥 빈털터리였던 거죠. 주주들을 뭐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주식 사고 팔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가격이 제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종종 이 회계부정 분식회계가 있게 되고, 또 사실은 여기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컨설팅 회사나 이제 증권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같이 여기에 연루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감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컨설팅 또는 이제 적어도 이제 회계법인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기업과 유착을 하면은 안 된다든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법제 규제들을 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베인-옥슬리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엔론 월드컵 사태 이후에 나온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자칫 사기꾼들이 분식회계하면서 판치는 이런 시장이 돼가지고는 우리 미국의 원동력,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 시장이 다 망가지게 생겼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이 커퍼레이트 거버넌스를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법이 바로 이 사베인-옥슬리법이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바가 있습니다. 글쎄요, 앞서 얘기했던 건데 기업이 과연 윤리적이어야 하느냐? 윤리적이어야 하면은 무슨 뭐 윤리재단을 만들어야지 기업하면 안 되죠. 기업이 사회적 책임, ESG, SRI, CSR 이런 용어 한번 여러분들 조사는 해보세요. 또 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고, 아마 여러 가지 면접 같은 데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물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뭐냐에 대해서. 근데 저는 뭐 그게 뭐 아직 절대적인 답은 없어요. 지금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이다라고 명확히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를 얘기한 적도 없고, 이미 벌써 기업들은 어떤 환경보호 활동이라든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장학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불우이웃 돕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글쎄요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작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대기업들이 하는 거를 찾아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공익법인들을 그룹 내에 갖추고 있죠. 뭐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뭐 LG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대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그런 대기업들도 일종의 그런 어떤 뭐 공익 사업들을 적잖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그래도 그게 뭐 자기네 어떤 기업 경영의 전략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 그래도 뭐 공익 사업에 또 굳이 돈 내서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굳이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결국은 제가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이윤극대화다. 이윤극대화 하기 위해서 물건 제대로 잘 만들고, 그래서 물건 많이 팔고, 그리고 좋은 물건 팔고, 좋은 물건이 되기 위해서 비싼 물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게 팔지 말고 비싸게 팔려고 노력하고, 그게 이제 퀄리티를 높인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기업 경영 실패했다. 저 실패했어요 했는데, 이거 기본적으로는 죄악입니다. 이게 한정된 자원인데 자기가 한정된 자원을 끌어다 써놓고 실패한 거죠. 굉장히 자원은 희소한데 뭐 넘치지 않아요. 무한히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한히 자원이 넘치면 우리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귀중한 자원을 제대로 잘 활용 못하고 물건 제대로 잘 못 만드니까, 좋은 물건 못 만드니까 잘 안 팔리고, 싸게 팔아도 잘 안 팔리고, 결국은 팔려면 굉장히 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윤 떨어지고 단기 손실 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경영 실패라고 하는. 그러게 몇 번 이제 반복이 되면 기업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에 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또 퇴출이 돼요. 이게 시장 경제의 또 원리고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또 시장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잘하는 놈이 결국은 시장에 남는 거, 못하는 놈이 나가 떨어져야 되는 거고. 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원이 귀중하고 희소하니까 그래요. 자원이 넘쳐나면은 이놈처럼 더 들어와서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 다 해도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이 희소한 자원을 최적의 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결국 이용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방향을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결국은 그 영향이 안 되는 그런 그 주체들은, 뭐 어떻게 그런 기업들은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기업은 그 윤리나 어떤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그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삼성전자에 대한 신용이 있어야 주식을 사는 거고,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산데도 삼성전자에 대한 신용이 있어야 사는 거다. 금융거래에서는 당연히 신뢰,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이거 왜 사는 겁니까? 애플의 스마트폰 왜 사는 거예요? 애플 사는 사람은 애플에 대한 신용이 있기 때문에 애플 물건 사는 거고, 삼성 물건 사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물건을 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은 그런 이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자본 조달을 위한 신뢰 신용뿐만 아니라 제품 시장, 이 생산물 시장,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그 시장에서의 신용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뭐 미국식 자본주의가 있고 유럽식 자본주의가 있다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는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고, 유럽식 자본주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고, 그래서 한국식 자본주의가 뭐냐?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냐, 주주 자본주의냐, 또는 뭐 좌파냐, 우파냐, 뭐 보수냐, 진보냐, 뭐 효율성이냐, 복지냐, 뭐 경제윤자가 뭐냐, 뭐 등등등, 뭐 이런 논란들이 여전히 벌써 10년도 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는 주주 중심의 자본주의다. 그리고 유럽식 자본주의를 또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누차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주주 자본주의라고 해서 주주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왜냐?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제도 자체가 이익이 나든지 또는 기업을 뭐 최악의 경우 청산을 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익을 배분할 때도 누가 제일 나중에? 주주. 청산을 할 때도 누가 제일 가져가? 물론 주주한테 남는 것도 없겠지만 주주. 그래서 이게 보통 레지듀얼 클레이머, 자녀 재산에 대한 청구권자예요, 이 주주가. 그럼 주주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가장 후순위거든요. 주주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는 벌써 납품업체한테다 낼 돈 다 냈고, 노동자한테 임금 다 줄 거 다 줬고, 세금 낼 거 세금 다 냈고, 이자 줄 거 다 줬고, 그리고도 남는 게 있으면 주주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주가 잘 먹고 잘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주주만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아니라 주주의 이해를 극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주주만 잘 먹고 여기가 다 죽는 게 아니라 주주가 잘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앞에 선순위자들은 다 해결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럼 기업이 잘 되면 더 많이 먹고 기업이 안 되면 좀 덜 먹고 이래야 되는 거. 그래서 노동자들한테도 약간의 인센티브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근데 채권 계약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떻습니까? 조금 기업의 성과에 따라서 그 금리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뭐 그런 어떤 금융 기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주만, 이쪽은 전부 다 뭔가 정해진 어떤 정액의 임금 또는 이자 또는 어떤 세금을 받고, 주주만 기업이 잘 되는 거를 다 향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쪽 주주가 지금 다 뭔가를 향유한다는 건 앞에 있는 사람 다 선순위자가 됐고, 예를 들어 뭐 성과급이 있다 그러면 기업의 성장에 어떤 과실을 일부는 또 노동자도 향유를 하고, 채권자도 일부는 향유를 하고, 또 이 법인세 율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나면 또 법인세가 또 많아지는 거니까 또 정부도 또 그걸 향유를 하고, 이 사람 다 해결된 겁니다. 이게 다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주주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가 결코 주주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이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투자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이제 보통은 에셋 알로케이션하고 시큐리티 셀렉션 이 두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거나 주워 담는 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에다가 내가 주식시장 들어가서 뭐 그냥 아무거나 이거 주워 담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뭐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종종 뭐 펀드 매니저가 잘했냐 뭐 또는 원숭이가 잘했냐 뭐 이런 얘기 맨날 많이 나오죠. 원숭이가 더 잘하더라 투자를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이 굉장히 이피션트하고 효율적이면 사실 이런 뭐 에셋 알로케이션 또는 뭐 세큐리티 셀렉션 이런 것들은 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에셋 알로케이션 정도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특히 이제 펀드 운영하는 뭐 그 펀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마찬가지 그 본인도 다 마찬가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 재산에 주식에다 몰빵 투자한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채권에다 몰빵 투자한다 부동산에다 몰빵 투자한다 전액 다 캐시로 갖고 있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나의 포트폴리오를 주식에 얼마 채권에 얼마 부동산에 얼마 나의 그 달러 베이스로 얼마 달러 베이스 금융상품에 얼마 보통 이 개인들은 웬만하면 편성품 하지 마세요. 기타 금이나 뭐 은 또는 뭐 비트코인 얼마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정한다. 요게 이제 사전적으로 그게 바로 그 자산 배분, 에셋 알로케이션이 되고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굉장히 큰 연기금들 있죠. 이런 데는 굉장히 뭐 지금 규모가 막 500조 뭐 이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 치면은 기본적인 에셋 알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주식, 해외 채권, 해외 부동산, 국내 부동산, 기타 이제 실물 자산, 기타 뭐 여러 가지 대체 투자 등등등.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어떤 자산군, 이 에셋 클래스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자산군들에서 이제 어떻게 비중을 갖고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사결정. 그게 바로 에셋 알로케이션이고요. 개인들은 이것도 좀 잘 명확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하지만 개인도 뭔가 자기가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할 때,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뭐 예를 들어 주식군이 결정이 됐으면은 채권군이 결정이 됐으면은 주식 중에서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어떤 채권을 살 것인가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이제 시큐리티 셀렉션이에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니까 요즘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 드는 것 같고 뭐 시젠인가 하는 무슨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이게 또 최근에 엄청나게 떴다가 최근 좀 가라앉은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떤 기업을 살 것인가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판단들을 바탕으로 이제 소위 이제 시큐리티 종목 선정을 하는 거죠 이게. 종목 선정을. 그래서 가끔 이제 증권사나 이런 자산운용사가 자기네 그 모바일 앱이나 어떤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걸 통해서 뭐 이렇게 추천도 하고 합니다. 이 주식 좋다고 하네요. 저 주식 좋다고 하네요. 뭐 이런 거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합니다. 뭐 그래서 미국 주식도 소개하고 한국 주식도 소개하고 뭐 그러는 건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투자자들이 과연 그걸 100% 받아들일 것이냐 좀 참고로 해서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고 그건 자기가 의사결정의 그 문제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냥 주먹국으로 아무 종목이나 마구 사겠다. 뭐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삼성의 주가 추이가 어땠는지, CGN의 주가 추이가 어땠는지, 또 다른 주식의 주가 추이가 어땠는지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재무제표도 좀 뜯어보고, 실제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도 좀 뭔가 좀 공부 좀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기술적 분석도 하고, 기본적 분석도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종목 분석을 해서 종목 선정을 한다는 건데 보통 이제 개인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죠. 잘 안 하고 뭔가 정보를 좀 그 체계적으로 얻을 방법이 좀 없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식 투자방 뭐 이런 이상한 사이트에 뭐 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투자자들끼리 모여 있는 무슨 동호회 같은 거 뭐 있기도 하고 또는 뭐 자기네가 거래하는 그 증권사 자기 증권사 쪽에 뭐 리포트를 좀 받아서 보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게 바로 그 이 시큐리티 셀렉션이고 결국은 결국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정보가 많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 시큐리티 애널리시스를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이거 굳이 뭐 남이 하는 게 이게 과연 유용하냐의 문제인데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본주의를 지금 그 작동시키게 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시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 분업이 있습니다. 레이버 오브 디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분업 이 디비전 오브 레이버 분업. 그래서 지금도 사실 코로나 사태에서
요게 이제 조금 그 어려운 말로 무슨 글로벌 뭐 이렇게 쓰지 말고 저기 글로벌 밸류 체인, 뭐 글로벌 그 무슨 서플라이 체인, 뭐 이런 용어 요즘 많이 들어봤죠. 이게 붕괴됐다고 코로나 때문에. 분업이에요, 분업. 이게 국제 분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거 좀 어렵게 얘기해서 무슨 글로벌 가치 사슬이니 글로벌 공급 사슬이니 뭐 그거 얘기하는 거고, 조금 촌스럽게 얘기하자면 촌스럽다 이게 정확한 용어인데 이게 분업이에요, 분업.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분업입니다. 이게 분업을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자가 생산해버리면 경제 규모가 커질 수가 없어요. 이 집에서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배추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스마트폰도 만들어야 되고 연필도 만들고 계산기도 만들고 뭐 책도 만들고 이거 한 집에서 다 해야 돼. 이거 다.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그냥 다 농사 짓는 거밖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그 인류의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이런 어떤 문명의 이기를 누릴 정도로 누리게 되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성장하게 됐던 기본적인 동력은 분업이고, 요거에 사실 아담 스미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거죠. 이 분업이라고 하는 개념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분업하면은 뭐 이게 무슨 바느질 공장이 있는데 누구는 단추만 다루고 누구는 바늘만 다루고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실만 꽂는 사람이 있어서 훨씬 더 작업의 속도가 빠르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분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업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김치 이거 한 20년 전만 해도 집에서 다 해먹었습니다. 배추 사와, 고춧가루 사와, 무슨 여러가지 뭐 양념 사와 해가지고 집에 주부들이 다 김치를 막 해서 먹었어요. 집에서 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리고 또 여기 뭐 배추김치도 하고 나박김치도 하고 뭐 동치미도 하고 뭐 이거 다 하는 거죠. 다 집에서 주부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 과거에.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이제 김장김치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배추 100포기 막 사와가지고 뭐 겨울 내내 먹어야 돼. 뭐 이런 거는 집에서 막 다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김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물품들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뭔가 파는 상인들의 그런 어떤 부가가치도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김치를 집에서 직접 담는 경우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 먹어요. 김치를 그냥. 김치 재료를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제품을 그냥 사오는 거죠. 완제품을. 그러니까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김치 담느라고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던 시간을 세이브해. 그래서 자기가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 또는 자기가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있어. 시간이 좀 더 남아 도니까. 김치하는 시간은 적어도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김치 산업이 또 융성을 해요. 예전에 없었던 건데 김치 산업 이런 게 없었어. 20-30년 전에는. 지금 뭐 종간의 김치니 뭐 종갓댁 김치니 뭐 무슨 김치니 이런 거 뭐 지금 어마어마한 김치 산업들이 많이들 있고 김치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김치 산업이 이게 성장을 하면서 이런 뭐 예전에 요런 데까지 다 흡수를 하게 되겠죠. 김치 원재료까지 다 원자재 시장까지. 그래서 이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게 사실 GDP를 더 높이게 되고, 그래서 이쪽도 윈이고 주부도 윈이야. 그쵸? 주부는 굳이 자기가 김치 담아서 먹는 것보다는 사 먹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부품이 있는데 자기네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어떤 업체한테 사오는 게 나아, 미국에서 어떤 업체한테, 일본에서 어떤 업체한테 사오는 게 나아. 이게 분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각양각색의 직업들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해. 김치산업 20-30년 생각할 수도 없었거든요. 김치산업 뭐 또는 뭐 요즘 그 햇반 이런 거 도저히 밥은 집에서 해먹는 거지, 이걸 뭐 편의점에서 사다가 뭐 이런 밥산업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것들인데,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는 분명히 그런 산업들이 있고 굉장히 적지 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GDP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다 분업을 하게 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아. 서로 간에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를 보다 더 스페시픽하게 찾아 들어가는 거죠. 보다 자기가 더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만 더 전문화 되는 거죠. 더 전문화 파고 나머지는 내가 사서 쓴다 이런 거고. 그렇게 돌아가는 경제. 그렇게 돌아갈 때 경제가 더 커지고 보다 윤택해지고 보다 성장하고 보다 더 지속 가능해져. 그게 바로 이제 분업인데, 하여튼 이제 코로나 위기 와중에 이제 사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이동과 교류뿐만 아니라 이 분업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위기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자, 그래서 이런 세큐리티 어널리시스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이거 내가 하는 것보다 낫냐?
굳이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무슨 주식시장 뭐 분석까지 해가면서 무슨 뭐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짓을 해야 하면 안 되죠. 내 주식 내가 투자하는데 내가 분석해야 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런 거 직업으로 하는 애널리스트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정보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믿을 만한 거 자기가 잘 골라내서 자기가 그거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굳이 정보를 생산하겠답시고 애널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무슨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유스풀하다. 그 기본적인 이제 정보 자체는, 자, 리턴 리스크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금융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리스크가 높으면 리턴 높아야 되고, 리스크 낮으면 리턴 낮아야 되고. 자, 주식은 위험한 대신에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채권은 좀 덜 위험한 대신에 고수익이 불가능한 것이고, 예적금은 더 안전한 대신에 거의 뭐 원금 보장 수준, 특히 요즘 금리 보면은 뭐 은행 예적금 1%도 안 되죠. 그래서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는 뭐 금융에서만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금융에서 당연히 있고, 이게 사실 인생사에도 다 그래요. 모든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그 벤처기업 같은 거 한번 창업해보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거는 거죠, 자기 인생에. 벤처기업 창업해서 적어도 5년은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벤처기업 사장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망하면 그냥 쪽박 차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고, 대신 잘 되면은 내가 그 수십억 대 부자가 금방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는 그런 거 리스크한 거 못 하겠고, 나는 공무원 준비하겠다. 뭐 공무원 9급을 하던 7급을 하던 5급을 하던 뭘 하던 공무원 주고 하겠다. 뭐 얇고 길게 가는 거죠. 그 이제 그 리스크도 낮고 리턴도 낮고 되기만 한다면은.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직업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항상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있고,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우리가 항상 알게 모르게 머릿속으로 계산해 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리스크 리턴 다 감안해서 어떤 특정 행위를 하게 되듯이, 이 금융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리스크 리턴 가치 조합으로 보고 적당한 리스크 리턴의 조합들을 그 선택을 하려고 하겠고요. 문제는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문제인데, 리스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뭡니까? 이거는 내가 뭐 투자했다가 손실 볼 확률, 그거죠. 내가 뭐 1000만원 투자했다가 100만원 까먹을 가능성 뭐 이런 거고, 결국 기본적으로 그거고,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익률의 그 확률 분포가 있고, 수익률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0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고, 요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디스퍼스 되어 있으면 이제 보통 이게 크게 잘 될 수도 있고 크게 못 될 수도 있고, 이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보통 보통 이제 많은 표준 편차 분산으로 이걸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큰 거, 만약에 분포가 이렇다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대칭적으로 잘 안 그려져서 그런데 뭐 대충 이렇다 그러면은 좀 더 그 리스크가 낮은 거, 이 표준편이 더 작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을 한다는 거고, 자세한 측정 방식은 우리가 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위험 얘기를 할 때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사실은 요게 중에 요거는 위험은 위험인데 사실 위험 같지 않은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 위험이 커봤자 리턴이,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커지면은 리턴이 어때야 돼? 커져야 되잖아. 그쵸? 근데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리스크에는 체계적 위험이 있고 뭐가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요게 커져봤자 리턴이 커지지 않아요. 체계적 위험이 커져야 리턴이 커져. 체계적 위험이. 그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의미고, 여기 이제 나중에 결국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모델로 다 귀결이 되겠고, 체계적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 나중에 이제 베타라고 하는 척도를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는 용어만 좀 외워주세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시스테매틱 리스크, 언시스테매틱 리스크, non diversifiable, 이거 보통 우리가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다. 또 이건 diversifiable, 충분히 분산 가능한 위험이다. 이거 보통 시장 위험, 마켓 리스크다. 이건 보통 idiosyncratic, 고유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용어상에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고,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거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예를 들자면은 그럴 일 없겠지만 무슨 하나은행이 파산한다. 그럼 이제 일종의 그 은행들 연쇄 도산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은행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은행도 이거 다 망해.
그럼 여기 예금자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 아우성들이에요. 서로 막 찾아. 그럴수록 더 망해. 이게 이제 보통 뱅크런이라고 하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경제 시스템이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그게 바로 뭐냐? 시스템의 리스크입니다. 보통 우리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죠. 금융 시스템 리스크. 여기서 얘기하는 체계적 위험, 시스테매틱 리스크하고는 다르다. 시스테믹 리스크하고 시스테매틱 리스크는 다르다. 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